며느리는 오늘도 늦잠을 잤습니다. 순옥은 그런 며느리를 위해 북어국을 끓여놨습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짓을 하는 며느리였지만 내 아들의 아내이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엄마였으니 어쩔 수 없이 챙겨줘야 했습니다. 어머님, 북어국이네요. 그렇잖아도 입맛이 없었는데 고마워요. 너는 임신했다면서 웬 술을 그렇게 마시고 다니냐? 어제 많이 마신 게 아니에요. 늦게 왔을 뿐이지. 임신하면 태아를 위해 일찍 자는 습관을 해야지. 또 늙으니 잔소리 한다고 할까봐 그만두었습니다. 벌써 며느리의 양미간이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순옥은 자신이 백날 떠들어봐야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순옥이 뭐라고 하면 꼭 말대꾸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걱정이 많아서 탈이에요. 저도 다 큰 성인이고 배울 만치 배웠어요. 순옥의 말을 며느리는 고리타분한 잔소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 자신이 알아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건건 개입하지 말고 놔두라고 합니다. 그런 며느리에 대해 순옥은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르는 척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뭘 먹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주면 입에도 대지 않고 헛구역질이 난다고 치워버립니다.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을 보고 순옥은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며느리의 수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것을 안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들이 옆에라도 있으면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피곤하신지 뭘 먹고 싶은데 해주고 싶지 않으신가 봐. 내가 언제 원하는 것을 안 해줘냐? 해줘도 안 먹으니 안타까워하는 말이었지. 그러면 아들은 지 아내 편을 들어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엄마, 수진이 첫 임신이니까 각별히 챙겨주세요. 엄마 손주예요. 그럴 때면 속에서 열불이 나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순옥은 묵묵히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나마 최선을 다해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한 것을 무슨 큰 벼슬이라도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런 며느리를 상전 모시듯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행세가 도도해지고 더 뻔뻔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호텔 뷔페를 먹고 싶다고 하여 순옥은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의 눈치가 안 좋아 보여 순옥은 그냥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세요. 어머님은 뷔페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집에 계시는지 더 좋을 것이에요. 그러자 아들이 엄마도 이럴 때 영양 보충도 하는 게 좋겠다고 극구 사양하는 순옥을 달래서 함께 갔습니다. 호텔 뷔페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한 무리의 남자들 중에 한 남자가 순옥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며느리를 보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여기서 보게 되네. 가족 식사 나왔나 보네? 그러자 수진이 한순간 당혹해 하면서 그 남자를 순옥과 아들에게 인사시켜 줬습니다. 여기는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의 박 부장님이에요. 박 부장님, 여기 우리 시어머님과 남편입니다. 아들과 박 부장은 악수를 나눴고 순옥과는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박 부장은 며느리 쪽에 서 있다가 어느 순간 며느리 어깨에 손을 얹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수진 씨가 회사에서 엄청 인기가 좋았는데 남편분께서는 복받은 남자예요. 그때 순옥은 아들에게서 불쾌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 부장의 너무도 자연스런 스킨십이 눈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와 달리 순옥은 박 부장의 손이 어깨에 올라가는데도 가만히 있는 며느리가 더 의아스러웠습니다. 외간 남자의 손이 어깨에 올라오는 것을 자기 남편 앞에서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순옥이 그렇지 않아도 주는 것 없이 이웃 며느리라는 선입견에서 나온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오면서 체득하게 된 육감이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와 박 부장이 단지 회사 상사와의 관계만 있을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비밀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박 부장이란 사람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순옥의 머릿속이 그 문제로 한창 복잡해져 있을 시점에 마침 며느리가 급한 약속이 있다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달리 며느리가 서둘러 이상하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밖에 나간 지 10여 분쯤 지났을까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 안 받았다가 계속 울려대서 받아봤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급하게 나오다가 휴대폰을 놔두고 나왔어요. 죄송한데 지금 전원을 꺼주세요. 다른 데서 전화 올 게 있는데 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서요. 그러니까 전화 와도 받으시면 안 되고 그 전에 미리 꺼두세요. 아셨죠? 며느리의 목소리를 갈라졌고 다급했습니다. 순옥은 알았다고 무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휴대폰을 들고 전원을 끄려고 하는 순간 불이 번쩍 들어오더니 메시지 창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얼핏 봤는데 하트 이모티콘 2개가 있고 그 옆에 철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밑에는 보고 싶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남자 이름인데 하트가 2개씩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혹시 사촌 오빠나 삼촌들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외동딸에다가 사촌 형제도 없다는 말을 들은 게 떠올랐습니다. 그게 이상스러웠습니다. 어떤 남자이기에 며느리가 사랑의 표시를 2개씩이나 박아놓고 있다는 말인지 아리송했습니다. 순옥은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반문해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며느리 하는 행동이 너무 얄밉고 고약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마음에서만 며느리를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아이를 임신한 사람을 굳이 미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행동이 경망스러워 문제라는 것이지 사람 자체를 미워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하트 2개에다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분명히 며느리와 긴밀한 사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먼저 번에 만나 박 부장이란 사람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박철웅, 뭔가 어감이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옥은 뒷골에 소름이 끼치는 걸 느꼈습니다. 서늘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전원 끄셨지요? 끄려고 하는데 메시지 창이 뜨더라. 철웅이라는 사람인가 하던데. 지금 꺼놨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하세요? 전화 오는 거 일체 받지 말라고 부탁했잖아요. 전화 받은 게 아니라 지가 저절로 나타난 거다. 일부러 본 게 아니야. 며느리는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악을 쓰고 화를 냈습니다. 준옥은 어리둥절해서 잠깐 동안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려 철웅이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때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며느리의 심한 구박에 순옥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남의 전화를 함부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며느리의 사생활은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생활도 없는 존재입니까? 저절로 화면이 보인 것을 어떻게 하니? 내가 일부러 보고 싶어 본 것도 아니고. 그건 어머니 변명이잖아요. 본 게 분명하잖아요.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들이 퇴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에 엉거주춤한 아들은 결국 어머니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수진이 지금 임신한 몸이에요. 뭐 좀 부족해도 그냥 넘어가시고 또 며느리라고 사생활도 보호해 주세요. 엄마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준옥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번번이 며느리 편을 들어주는 아들이 많이 서운했습니다. 물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편 들어주는 것에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놓은 자식이 지 아내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한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친 순옥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져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자식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자신이 한 발짝 뒤로 빠져주는 게 도리라고 봤습니다. 아무리 순옥이 아들 내외의 행복을 위해 가만히 있겠다 해도 마음속에서 들끓는 의혹이 가라앉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박 부장과 철웅이란 사람에 대한 순옥의 육감은 무척 불길했습니다. 순옥은 그들을 사악한 존재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만약에 순옥이 걱정하는 그런 불길한 육감이 맞는다면 그것은 파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유튜브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말로만 들었던 심부름 센터를 직접 검색해 봤습니다. 흥신소니 탐정사무소니 다양한 업체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댓글을 읽어보면서 평판이 좋고 비밀 보장을 해주는 게 확신이 가는 업체를 한 곳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종로의 어느 허름한 건물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년이 만나줬습니다. 서글서글해 보이는 인상에 믿음이 갔습니다. 준옥은 찾아온 용건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수상하다. 만나는 사람 이름이 철웅이라고 한다. 박 부장이란 사람도 같은 사람 같다. 그들 사이에 뭐가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며 비용은 선불로 지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추가 의뢰사항은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지극히 사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순옥은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순옥은 아들 모르게 아주 조용히 며느리에 대한 뒷조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순옥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마치 가정부 부리듯 했고 타박하는 일이 많아져 갔습니다. 먹고 싶다는 것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음식을 해주도 막상 먹지는 않습니다. 외식만 하려고 하고 집에서는 통 먹질 않았습니다. 아들의 월급으로는 벅찬 살림살이였습니다. 그래서 순옥은 매달 200만 원씩 아들에게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른 독립을 해야 하는데 덜컹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그마저 다음 시기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손주가 생겼다는 말에 순옥은 거의 숨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아기를 낳는다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입니다. 손주가 자라는 동안 할머니로서 뭘 어떻게 해줘야 하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 하는 짓을 미워도 손주를 생각하면 모든 게 용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박 부장이란 사람을 만나고 또 메시지에서 철웅이란 이름을 본 이후로는 손주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불길한 육감은 현실 상황으로 들이닥칠 것만 같았습니다. 의심과 함께 가슴 한편에선 순옥 자신의 예감이 틀리기를 하늘에 수없이 빌었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무척 사랑했고 새로 태어날 자식의 이름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행복이 거품처럼 꺼져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순옥은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침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는 간략했습니다. 핵심적인 말의 취지는 며느리에게 남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옥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호흡이 불편했습니다. 손과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상간남은 순옥이 예상한 대로 박철웅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이전부터 지속돼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신한 아이도 박철웅의 아이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대목에서 순옥은 눈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의지를 살려 보고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며느리는 이중으로 가정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두 남자 사이를 오가며 가정을 이뤄왔습니다. 순옥은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 할지 어떨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충격을 받고 자칫 잘못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을 덮어둘 수는 절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덮어두면 나중에 더 큰 불상사가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놓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아픔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가증스런 며느리의 악랄한 심보를 고쳐놔야 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길 스스로 포기한 파렴치한 행위였습니다.
준옥은 고민에 고민을 하고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아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가 빨리 아물게 간구했습니다. 어느 날 휴일, 준옥은 며느리가 밖에 나간 시간을 이용해 아들을 불렀습니다. 진지한 순옥의 모습에 뭔가 겁이 난 아들은 긴장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뭔 큰일이에요? 안색이 안 좋아요. 어디 아픈 건 아니에요? 내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 지금 수진이는 남의 자식을 임신했을 수도 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또 그러는 거예요. 수진이를 그냥 놔두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수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엄마는 처음부터 수진이를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뭐든 다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이젠 소중한 아기를 두고 그런 말을 꺼내다니 정말 제정신이에요? 준옥은 당혹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적으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다가 탐정의 보고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자, 이것을 보거라. 여기에 전부 다 나와 있다. 사진도 2장 첨부돼 있다. 그때 그 박 부장이란 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이래도 못 믿겠냐? 그러자 보고서를 받아들고 대충 훑어보더니 방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분에 못 이겨 그것을 발로 마구 짓밟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미친 듯이 대여섯 장의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아들의 입에서는 순옥이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설이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소리인지, 순옥에게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세상에 대해 하는 욕인지, 입에 올리기 민망한 욕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발, 이제 좀 그만하란 말이에요. 그만, 언제까지 수진이를 미워할 작정이세요? 지금 수진이는 임신한 몸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이젠 뒷조사까지 한단 말이에요? 엄마 미친 거예요?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대들지 말고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봐라. 이 어미가 뭐하러 돈 들여가며 이런 짓을 했겠냐? 오죽하면 내가 며느리 뒤를 깨내고 다녔겠냐? 정말 심각한 일이다. 아들은 순옥이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떠든다면서 지 엄마에게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치감과 분노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준옥은 그런 아들을 보고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자신이 잘못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젠 앞으로 그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순옥 자신이 며느리를 미워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없었던 것으로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강하게 반발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분을 못 이겨 씩씩거리며 소리치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갑자기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준옥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서 절망감을 읽었습니다. 스스로 이겨내길 바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안의 분위기는 냉랭해지고 며느리의 입지는 더 넓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순옥에게 말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눈치를 챈 며느리는 가운데서 더 짓궂은 집만 골라 했습니다. 어머님이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자꾸 반찬 맛이 짜지네.
당신도 좀 짜지 않어? 순옥은 그 말이 일부러 하는 말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괘씸해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반찬이 짜면 니들이 수시로 시켜 먹는 바깥 음식들은 소금 덩어리라고 해야 할 거야. 그러면 아들은 반찬들이 전부 짜다고 자기 아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유치한 듯 하지만 그것은 순옥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었던 것입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렇지만 순옥은 그런 유치찬란한 짓거리에 휘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가 오만방자하지만 곧 지을 수 없는 치욕을 겪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옥이 어떻게 하면 아들로 하여금 자기 아내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만들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아들 역시 마음 한편에서는 아내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사용하는 승용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가 전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커녕 오히려 갈수록 더 사랑하고 그녀가 해달라는 것을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전에 다니던 회사의 부장이란 자가 불쑥 나타나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어 놓는 것을 보고 아들은 깜짝 놀랬던 것입니다. 그 자연스런 행동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내 역시 그의 손을 빨리 빼내지 않은 채 있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길들여진 사람 간에 생길 수 있는 습관의 하나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보여준 보고서를 대충 봤지만 그 내용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엄마에게 해선 안 될 선을 넘으면서까지 아내를 두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내에 대한 반감이 엄마한테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그런 어미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단란한 가정이 깨질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이 깨어져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가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이상한 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틈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블랙박스를 삭제한 아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불편한 게 있으니 삭제했을 것입니다. 괜히 블랙박스를 삭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니, 수진에 대한 반감이 생긴 것에 내 스스로가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아. 죄송해요. 해선 안 될 말까지 퍼부었어. 아니야. 네 마음의 일단을 알 것만 같다. 너도 나처럼 네 아내에 대해 의심이 들었을 거야. 그런데 나까지 나서서 뒷조사까지 한 것에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겠지. 그 분노는 이 어미한테 했다기보다는 네 자신과 아내에게 향한 것이었을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이 한심했어요. 준옥은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마음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준옥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장 며느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준옥은 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증거가 될 영상이나 녹음을 만들어 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전자상가에 나가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소형 카메라 3개를 구입했습니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많이 낮았습니다. 하나는 안방 창문 위쪽에, 다른 하나는 거실 책장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차량 안쪽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며느리는 블랙박스만 지우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준옥은 심부름센터로부터 2번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박철웅의 아내와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박철웅이 회사 자재를 일부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옥은 박철웅의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해서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2번째 연락을 했을 때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박철웅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여자의 시어머니입니다. 제 며느리가 그 집 박철웅과 수년 전부터 불륜을 저질러 왔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박철웅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할 것입니다. 저한테 원하는 건 뭔가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확인한 게 없습니다. 그건 저희한테 있는 증거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간자의 아내 서정희에게 관련 자료들을 몇 가지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서정희는 이쪽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도 얼마 전부터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어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혼 소송과 함께 이쪽 며느리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준옥은 아들에게 서정희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가 더 있을지 모르니 만나서 더 얘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들 역시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어 서정희로부터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아들은 서정희를 만나 박철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습니다. 서정희는 남편 박철웅이 회사 법인카드 이외에 철골 자재를 개인업자들에게 빼돌려 회사 자금을 횡령한 근거 서류로 영수증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일체의 증거 자료를 취합하여 회사 측에 제출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서정희는 상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순옥이나 아들 역시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이혼 소송만으로는 데미지를 크게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밥줄부터 끊어놓는 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서정희는 박철웅의 금고에서 비밀장부를 꺼내 복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박철웅이 그동안 회사 자금을 횡령한 금액이 4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외 법인카드를 개인적 소비에 지출한 것이 5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박철웅은 그 돈으로 수진에게 명품 가방 등을 사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진이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들은 아들의 봉급으로는
다 살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박철웅의 회사 인사 담당자를 통해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내 임직원 중에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일체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 회사 측에서는 부사장을 대표로 만나줄 것을 제안했고, 아들은 그렇게 그들과 접촉하여 증거 및 정황 근거를 보내줬습니다. 박철웅의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철웅을 권고사직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박철웅은 회사에서 잘린 후 2주일 만에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순옥의 며느리 수진에게 곧바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들은 자기 승용차에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거기에는 박철웅과 만나 나눈 얘기들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뭔지 눈치를 챈 것 같아. 시어머니는 이전부터 그런 것 같고, 조심해야겠어. 조금만 기다려. 그 시어머니가 돈 줄이니까 얼른 애를 낳아. 그래야 남편 놈을 처리하지. 시어머니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 노인네가 엄청 머리 회전이 빨라. 함부로 덤볐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해. 걱정 말어. 내가 다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애기만 잘 낳아. 일단 그게 먼저니까. 아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외간 남자와 자신을 해치려고, 그래서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작당했다는 것에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안방에 설치한 카메라에도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장난질을 해. 진정한 아비가 여기 있는데 자식이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우리 빨리 다시 모여서 살자. 시어머니가 냄새를 맡은 것 같으니까 조심해. 저번에 호텔 뷔페에 왜 나타나가지고 사람 의심받게 한 거야? 그냥 장난 삼아 한 거지. 재밌잖아. 아들은 그들의 모든 자료를 파일별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이혼 소송에 첨부할 증거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옥과 아들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모자가 소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뭔가 뜨끔했습니다. 당신이 왜 어머님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동안 심하게 다툰 거 아니야? 내가 엄마하고 다툰다고 한 집에 사는데 함께 앉아 있지도 못하냐? 순옥은 거두절미하고 물었습니다. 너는 박 부장 아니 박철웅과 내연의 관계지. 정확히 언제부터냐? 그 말에 수지는 새빨갛게 얼굴이 변해버렸습니다. 말을 더듬고 제대로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녀가 뭔가 거짓말을 떠올리려는 순간 아들은 박철웅과 수진이 함께 나눈 대화를 들어줬습니다. 그의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옥은 며느리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내연 관계였고 지금 임신한 아이도 그놈 아이 맞지 않느냐? 수지는 고개를 떨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수진에게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발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던져줬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인데 도장 찍어. 아이는 박철웅이 아버지니까 거기서 책임지도록 해. 수지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혼 서류에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동시에 박철웅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옥은 그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갈 곳이 없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맡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들은 수진과 제일 친근한 학교 동창 몇 명에게 이혼과 불륜의 정황 등을 알려줬습니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수진의 SNS 계정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친정집과 친정 식구들에게 불륜 사진을 보내 모두에게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수진의 친정에서는 딸 자식이 집안 망신시켰다고 집안에 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사면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철웅의 아내 서정희로부터 위자료 소송이 전해왔습니다. 수진은 분할받은 약간의 재산에서 2천만 원을 서정희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수중에 남은 돈은 변두리 전세도 못 썼는 정도였습니다. 친한 친구들로부터도 외면당한 수진은 임신한 몸으로 당장 취업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으나 임신한 사람을 고용하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월세로 원룸을 얻어 편의점에서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웅은 구속된 상태에서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해 양육권과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내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양육비 8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으로 박철웅은 항소심까지 가서 일부 형감경이 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수진이 박철웅에게 면회를 꾸준히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에게 남은 한 가지 희망은 박철웅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철웅 역시 가진 재산도 위자료와 원심과 항소심, 변호사 비용 등을 빼고 매달 80만 원을 양육비로 지불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까 의문이었습니다. 박철웅의 나이에 그것도 회사 자금을 도둑질했으니 어디 취업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과연 수진과 박철웅이 사랑의 힘만으로 험난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어차피 불륜으로 이어진 만남을 잘 될 것으로 기대하는 자체가 무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불나방처럼 불꽃을 향해 뛰어드는 상간자들이 있는데 누구나 자신의 가정만은 안녕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